시작할까요? 자, 중세국어 첫 번째 시간, 훈민정음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중세국어 그러면은 이제 제일 빈도수가 높은 게 훈민정음이죠. 그래서 훈민정음도 원래 이제 중세국어 전체에 그 문법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따로 떼냈어요. 훈민정음만 집중적으로 한 파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복이 되더라도 중세국어 전반을 다루는 게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따로 떼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우리가 1443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때 창제 연대가 1443년이다 그러는데 조금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은 과연 이게 서기로 1443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1443년 12월 섣달이죠. 이게 이제 세종 25년. 그럼 세종 25년 12월 그러면 맞는데 1443년 12월 그러면 틀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서기로 하면 43년이 아니고 44년으로 넘어가겠죠. 약간 거기 함정이 있어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1443년 섣달이다. 12월이다. 자, 그래서 28자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3번 보면, 해례본 어제 서문에 보면, 창제 목적이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것은 1차적인 목적으로는 이것은 우리말 표기에 그 창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말 표기. 그런데 이제 한글을 만들고 난 뒤에 세종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말 표기를 위해서 만들었느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단 동국정운을 만들었죠. 동국정운. 자, 동국정운은 뭐예요? 한자음을 표기한 한자음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러한 사전이죠. 한자음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사전. 그러니까 이 동국, 우리나라의 운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운서. 그래서 이 일부 학자들은 이 훈민정음이 순전히 우리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고 중국음을 표기하기 위한 거다. 중국 한자음을 표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일종의 발음교를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해요. 그만큼 세종이 동국정운 표기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힘을 많이 썼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원리는 그 의도는 우리말을 표기해서 백성들을 하여금 쉽게 우리말을 사용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우리말 표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한자음을 표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의 표기에도 사용했다. 외국어. 자, 그러니까 세종은 한 가지 일을 함으로써 몇 가지를 한 거예요? 3가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자성어로 하면 일거, 양득, 일석이조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일타, 삼피죠. 한 번에 3개의 목적을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뛰어난 사람이다. 뛰어나다. 나는 이제 이런 예를 로마인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혹시 읽어보셨어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4편, 5편이 카이사르 이야기예요.
이게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인 이야기가 나는 하나만 골라서 읽는다면 4권, 5권에 있는 카이사르 이야기를 읽기를 원해요. 카이사르가 그렇게 이제 역사에 남을 위대한 영웅이 된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만 목표로 해서 하지 않았대요. 항상 2가지, 3가지, 그 뒤까지 염두에 두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나이로 보면 이 사람이 40이 넘어서 겨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자기하고 경쟁자들이 이미 다 앞서가고 이름을 다 떨쳤을 때 이 사람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 사람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멀리 보고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뒤까지 돌 하나로 꼭 세 마리는 잡는다. 이런 목표로 하면은 뒤에 가서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세종은 이 한글을 만들므로써 이 3가지 의도한 바를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례본. 해례본에는 각각 이 설명이 있는데 제자해, 글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초성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읽는가, 중성, 종성, 다 각각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합자해, 글자를 합쳐서 쓰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용자래, 그래서 5해 1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창제 원리. 자,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가장 큰 원리는 뭐예요? 첫 번째는 상형이죠. 상형. 우리가 오전에 이제 의문론을 쭉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 이것에 따라서 자질을 분석해 봤는데, 자, 그런 걸 바탕으로 하면 이것들이 훨씬 쉬워요. 근데 설명이 이제 현대 의문하고는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죠. 자, 오음이 아, 설, 순, 치, 후. 5개. 자, 이 아음은 기역이죠. 어금니 소리죠. 어금니 소리.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 아음을, 이 기역을 어떻게 설명할래요?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을 만나서, 여린 입천장을 만났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이렇게 설명하겠죠. 오전에 우리가 좋은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런데 훈민정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일단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 돼. 자, 우리가 어쨌든 현대국어의 그 음성학 바탕이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오전에 그랬던 거 다시 한번 그리면, 혀뿌리가 이렇게 입천장에 닿았어요. 입천장에 닿아서 이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막혀버리죠. 막히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이것이 기역이다 이거죠. 기역.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입 모양을 보고 기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설. 이 설은 니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니은. 혀의 앞부분이 이게 들쳐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해례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이다. 그래서요. 혀끝이 윗 잇몸에 이렇게 닿는 모양. 자, 그래서 오늘은 니은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니은. 그 다음에 설, 순치, 순. 순은 입 모양이죠. 입술 모양. 입술 모양을 바탕으로 해서 미음을 만들었다. 자, 순, 치, 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입술이고, 그 다음에 치는 이빨 모양이죠. 이 모양. 시옷. 그래서 시옷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후. 여기 목구멍.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상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것을 이제 세종이 만들 때 밤마다 문종 또 수양대군 이렇게 또 공주 이렇게 모아놓고 앉아서 자 기억을 발음해 보거라. 그래서 하는 거 보고 기억을 이제 만들고 훈련시키고 니은을 발음해 보거라 해서 니를 만들어. 이 이야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연구로 이제 박사받은 그 세종대 김수롱 교수한테 그거 맞냐고 진짜 그랬냐고 그러니까 야설이래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 아니라 떠들 뿐이지 그게 실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다. 나는 그게 실록에 나와 있는 건 줄 알고 실록을 보면 그렇더라 그랬는데 이제 김수롱 박사는 그 하면서 다 이거 뒤져봤으니까 실록에 그런 사실이 나온 건 없다. 어쨌든 지금처럼 현대 의문학을 공부하지 않은 세종이 이렇게 정확하게 좋은 위치와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 이것이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첫째 원리는 상형이죠. 상형. 상형에 의해서 이런 걸 만들어요. 두 번째 원리가 뭐죠? 두 번째 원리. 창제 원리 두 번째. 거기는 만들고 난 뒤에 두 번째가 가획이에요. 가획. 자, 그래서 여기에서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되죠. 니은에서 더하면 디귿이 되고 또 더하면 티읕이 되죠. 미음에서 더하면 피읍이 되고 더하면 피읍이 되고 시옷에서 더하게 되면 지읒이 되고 또 더하게 되면 치읒이 되고 자 이응에서 더하게 되면 여리읒이 되고 또 더하게 되면 히읗이 되는 자 이렇게 상형과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글자를 만들었다. 굉장히 독창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음소문자 이렇게 말하죠. 음소문자. 그리고 이 한글 때문에 또 만들어진 용어가 자질문자예요. 자질문자. 이 가획을 함으로써 어때요? 이 음의 성질이 더 세지게 되죠. 더 세지게 돼. 세진다는 자질이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세지는 게 아니고 획을 더했으니까 세지는 거다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인 그런 원리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제 한글을 세계적인 언어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이 한글이 가장 이 발음을 표시하는데 발음기로서 적합한 글자다. 이거 가지면 모든 글자를 다 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상형과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글자를 만들었다. 모든 글자는 아니죠. 이체자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 중성자에 보면은 상형에 의해 만들어진 세 개의 기본자. 자, 이 상형은 뭘까요?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을 가리키는 거죠. 자, 천지인을 상형에서 본따서 만든 기본자를 합쳐서 만들었다. 자, 그러니까 중성자는 상형과 합성이에요. 합성. 자,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따서 만든 기본자에다가 이것을 합성해서 합의성해서 초출자 오와 우어 제출자 요야 유여.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가 뭐 오 같은 경우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됐죠. 오. 그 다음에 아.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바로 이렇게 오, 아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세종이 갑자기 변심했을까요? 하늘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나? 자, 그것은 붓 때문에 그래요. 붓. 붓글씨 쓰려면은 이게 점 찍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획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와 우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진을 본뜨고 그 다음에 합성해서 초출자 오와 우어 만들고 그 다음에 제출자 요야 유여.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오와 유여하고 요야 유여하고 단지 점이 하나 더 찍어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실은 음가가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오와 우어는 단모음, 요야 유여는 이중모음이죠. 자, 오전에 이거 배웠죠? 무슨 이중모음? 앞에 반모음이 있으니까 상향 이중모음이에요. 상향 이중모음. 배운 거 써먹어야죠. 자, 그래서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에서 11자 중성을 만들었다. 자, 훈민정음의 독창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독창성. 자, 중성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이게 뭐예요? 흔히 말하는 종성, 부용, 초성. 자,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성, 부용, 초성을 옛날에는 종성법으로 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이것은 받침 표기하는 법칙이 아니고 제자상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상의 원리. 왜 이것이 아주 독특한 걸까? 오전에 배운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변임 공부하면서 배운 걸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자, 종성, 부용, 초성. 이 세종은 변이음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던 거예요. 변이음. 자, 우리가 앞에서 각 하면 이 기역과 이 기역이 음성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자, 이것은 파열이 된 거예요. 파열이 돼서 K로 정확하게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A, 그 다음에 각 하면은 이것이 파열이 되지 않고 폐쇄된 상태에 딱 멈추죠. 각. 그러니까 이것은 가 하고 탁 터지지만 이것은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에는 이 음과 이 음은 완전히 다른 음이에요. 다른 음인데 세종은 이것은 단지 파열이 안 됐을 뿐이고 파열이 되면 이것과 같은 음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얘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세종이 이걸 그때 몰라가지고 종성에 나는 기억을 따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말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복잡해져 버려서. 너무나 복잡해져서 지금까지 사용되지도 않을 거라고. 근데 이것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그런 의문학적 지식이죠. 우리는 당연하게 쓰고 있으니까 이걸 변임으로 그냥 인식할 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걸 변임으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거든. 자, 그래서 이게 대단히 독창적인 점이었고, 그 다음에 음성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3분의 1에서 글자를 만들었다.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3분했다는 거. 이것이 또 굉장히 독특한 점이다.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 셋으로 나눈다는 어떤 전범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한자에서 우리가 강 그러면 한자는 이걸 몇 개로 나눌까요? 중국 사전은 둘로 나눠요. 둘로. 우리가 강 그러니까 기역, 이응 이렇게 나눌 것 같죠. 걔네들은 기역하고 앙이에요. 이것을
성모라 그러고, 성모, 이것을 운모라 그래요. 그래서 성운이라 그러죠. 우리 한자, 한시 같은 거 보면은 운을 맞춘다 그러죠. 운을 맞춘다는 것은 이것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둘로만 쪼개요. 걔네들도 센스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들은 둘로만 쪼개거든. 성모와 운모로. 근데 세종이 그걸 딱 보니까 이것을 둘로 쪼개면은 불편해. 그래서 세 개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음소 문자가 된 거죠. 일본어는 어때요? 일본어는 걔네들은 더 바보 같아. 아예 못 쪼개요. 걔네들은. 그래서 일본어는 음소 문자가 아니죠. 음절 문자예요. 음절 문자. 그러니까 세종이 뭐 일본어나 이런 거 좀 흉내내가지고 엉뚱하게 음절로 갔으면 우리들 아주 된통 고생할 뻔했어. 쓸 때마다 막 고맙다는 생각 안 들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10월 9일 날 하루 쉬는 거 갖고 막 생생낼 거 없어요. 올해부터 쉬죠? 10월 9일 날? 아직 모르는구나. 구호 선생님들이 돼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적인 기념일이 돼야 돼요. 전 세계적인. 근데 우리나라는 안 쉬는데 옛날 미국 같은 데서는 언어학자 중에서 10월 9일 날 자기가 알아서 쉬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수업하다가 오늘 휴강이다. 오늘은 한글날이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익숙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이것의 뛰어난 점을. 자, 어쨌든 이 운모를 갖다가 중성과 종성 합쳐졌던 것을 갖다가 중성과 종성으로 쪼개버렸다는 것. 이것이 아주 독창적인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성자. 이 틀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뒤에 기출문제 보면은 239쪽 한번 보세요. 1997년 6번 문제. 서답형 나오더라도 이런 식의 문제, 그리고 자료를 조금 제시해주고 내는 문제,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공부하는 첫 단계니까 아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조금만 하다 보면 이것은 아주 이제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7자 체계를 도표로 이고 제자 원리에 대해서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다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아설, 순치, 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반설, 반치. 반설음, 반치음. 이렇게 쭉 위치에 따라서 구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청, 차청. 전탁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훈민정 초성 17자에는 전탁자는 안 들어가요. 전청, 차청, 그 다음에 불청, 불탁.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기본음하고 그 다음에 체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기본자들 중에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기본자에는 전청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달라요. 자, 아음에서 전청자는 뭐예요? 기역이죠. 그 다음에 차청자는 키역. 그 다음에 불청, 불탁자는 꼬리 있는 이응이죠. 옛 이응. 자, 그 다음에 설음에서 전청자는 뭐예요? 설음에서 디귿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기본자는 니은이에요. 글자를 만들 때. 제자해에서 기본자는 니은인데 전청자는 디귿이 맞아요. 디귿. 알겠죠?
자, 디귿. 그 다음에 차청은 티읕. 그 다음에 이 서름에서 불청불탁자가 니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청불탁자의 성격이 나오죠. 불청불탁자는 어떤 의미예요? 울림이 있는 소리. 울림이 있는 소리를 뭐라 그러죠? 어? 유성음. 유성음. 물론 공명음도 마찬가지죠. 유성음, 공명. 자, 그 다음에 안설, 순, 치에서 전청자는 시옷이에요. 시옷. 자, 그런데 여기 기본하고 약간 좀 다른 점은 시옷 때 가역을 해서 지읒이 되고 여기에 또 가역을 해서 치읒이 되는데 그러면 이 지읒은 어디에 들어가요? 전청일까요? 차청일까요? 전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청자가 지금 치음에서 2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차청자가 치읓, 거센 소리.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오전 했던 현대국어식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격음 또는 유기음. 유기음이 지금 차청자예요. 자, 그 다음에 치음 다음에 후음. 자, 후음에서 전청자는 어떤 자예요? 이것도 좀 헷갈리죠? 후음. 자, 이것은 이응이 아니고 여린 히읗이에요. 여린 히읗. 자, 여린 히읗이 전청자예요. 그리고 여린 히읗에 하나 더 들어간 히읗이 차청. 유기음으로 들어가요. 발음 소리가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후음의 불청불탁자가 이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이응을 아무 음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는 자, 이응은 음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직 모르죠, 안 배워서. 음가가 있어요. 현대 국어에서 이 이응은 받침으로 쓰이지 않는 이응은 음가가 없지만 중세국어 때는 받침으로 쓰이지 않는 이응도 음가가 있었어요. 자, 불청불탁자. 그러면은 세종이 이걸 만들 때는 이 음을 무슨 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성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성음으로. 자, 현대국어 다른 점이 있죠? 자, 그걸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반설음. 설음이니까 이 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모양이 달라졌어요. 가역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예요. 새로운 형태니까 설음이 아니고 반만 설음이에요. 그래서 리을, 유성음이에요. 그 다음에 반치음. 설, 순, 치, 후, 반설, 반치. 맞나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자, 미음, 설, 순해가 빠졌구나. 순해가. 그죠? 그러면 초성 17자 다 나왔나요? 자, 아음에서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아설, 순, 치, 후, 반설, 반치. 뭐가 내가 착각했나? 내가 지금 뭘 착각했지? 아설, 순, 치, 전탁. 전탁자가 수능으로 안 했어요. 수능? 수능이 빠졌어요. 수능이. 네, 중간에. 그래서 수능이 빠졌어요. 그렇구나. 하나 띄어넣었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헷갈리는 거구나. 큰일 날 뻔했네. 이걸 놔두고 설, 순, 그 다음에 자, 순음에서 다시 비읍, 그 다음에 피읍, 미음. 이게 지금 빠지니까 글자가 말이 안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시옷, 지읒, 그 다음에 치읒, 그 다음에 여기 넣었고, 그 다음에 후음,
여린 히읗, 히읗, 이응. 그다음에 반설, 반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글자가 맞죠? 17자. 초성 17자. 쉬어보세요. 17자죠? 그래서 초성 17자가 이렇게 전청, 차청, 불청, 불탁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이제 전탁이 들어가면은 몇 자가 돼요? 23자가 되죠. 그래서 전탁까지 해서 23자 만드는 것은 동국정운의 기본 글자는 23자예요. 동국정운. 훈민정음 기본자에서 조성은 이렇게 17자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면 훈민정음 해례 17자 외에 연서자 이응을 이어서 쓴 거죠. 비읍순경음, 피읍순경음, 쌍비읍, 미음 이런 순경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자병서 자, 이 병서자 된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 히읗. 자, 그런데 이 음가에서 이따 보겠지만 과연 이것이 된소리였냐 이런 의문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합영병석자 시옷계열과 비읍계열, 비읍, 시옷계열 이런 것들도 이제 제시되어 있어요. 자, 중성자는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 11자 그 다음에 두 글자가 합용된 거 와, 야, 요, 요. 자, 이거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거? 이거 어떻게 읽었을까요? 야, 요. 야, 요 이렇게 읽지는 않았어요. 이오, 이야예요. 각각 다 따로따로 읽으면 돼요. 중세고 때는. 그러니까 이오, 야, 유, 여 이렇게. 유, 여. 각각 음소를 따지면 4개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것도 있거든.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읽었을까요? 똑같죠? 이오, 이어, 이. 이유이어, 이. 이렇게. 자, 중세 때 세종이 글자 만들 때의 원리는 각각 글자는 다 소리 나는 대로 써준다 이런 거였어요. 자,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일음은 일글자, 일음 일자 원리에 따라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현대국어식으로 도저히 읽을 수 없지만 그때 방식으로 읽으면 어떤 글자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이를 붙여서 이 만든 소리를 이상합자라 그래요. 이를 서로 합쳐서 만든 거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래 아에 이가 붙은 거. 에로 읽어야 돼요? 아이 읽어야 돼요. 아이. 그러니까 이 아가 이제 지금의 아는 아니지만 하여튼 아래 아를 읽고 그 다음에 이를 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대국어식으로 말하면은 어떤 의문이었을까요? 하향일까요? 상향일까요? 아가 주어지면 하향 이중범위겠죠. 의, 이것도 의. 지금 이거 읽는 거 똑같죠? 의.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읽어요? 그래요? 오이. 오이라고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거 여기서 놓치고 가면은 뒤에 음은 변화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점심 먹고 오니까 지금 막 위에서 음식물이 막 잡아당기죠, 눈을. 자, 이런 것도 현대국어처럼 그냥 단모음으로 읽기 쉬운데 이것은 아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이.
그 다음에 이것은 어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단모음이 되는 것은 근대 국어 이후의 이야기예요. 중세 때는 전부 다 이것이 이중모음이었어요. 아이. 그래서 앞에 아, 의, 오와 우어, 요야, 유여에 전부 다 이가 붙은 게 지금 이 상합자예요. 자, 아까 우리 아, 의, 이,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자, 여기에 이를 붙이면 전부 다 이 글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11자였어요. 그런데 이 상합자는 10자야, 10자. 왜 그럴까? 이 때문에 그렇죠. 2에 2가 붙을 수는 없지. 그죠? 2에 2가 붙은 거 빠지니까 이 기본 글자에다가 2를 붙이면 이 상합자 10자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 기본 글자 11자 외우고 야, 이 상합자 열심히 외우자. 이거 바보 같은 짓이야. 그만 외우고 이것만 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일자 중성. 한 글자에다가 이를 붙인 거예요. 한 글자, 일자 중성. 일자 중성. 그 다음에 이자 중성. 아까, 와, 워에다가, 와, 유아, 워, 유어. 이거 있죠? 여기다가 또 한 이자를 붙인 거. 이것은 이자 중성이에요. 그래서, 와이, 우어이, 유아이, 유어이. 해서 네 글자. 다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기본 글자 11자 무조건 외우면 돼. 그 다음에 두 자를 합해서 와, 워, 요, 야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상합자를 갖다 이만 붙이면 되니까. 일일이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중성이고 그 다음에 종성자 보세요. 종성자. 조선시대 때는 중세 때는 종성으로 소리 나는 게 8종성이었어요. 8개. 글자를 다 쓸 수도 있는데 8개만 쓴 거. 왜 그랬을까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다 안 써도 소리 나는 대로만 해가지고 또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역, 이응, 디귿, 니은, 비음, 미음, 시옷, 리을 이렇게 되는데 현대하고 다른 점은 지금 시옷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죠. 시옷. 자, 그리고 이제 종성에서도 병서가 가능했는데 두 자나 세 자 아울러 쓰는 거. 리을, 기역, 기역, 시옷, 리을, 기역, 시옷 이렇게 막 들어갔다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이 글자들은 어떻게 소리 났을까요? 우리 너무 그냥 학, 낙, 닭 이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과연 그랬을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발음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왜 이래버린다고? 이게 다른 것처럼 받침에 두 글자, 세 글자가 나왔을 때 어땠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져본다면 아마도 다 소리 나지 않았을까? 왜? 한 음은 한 글자를 가지니까 한 글자를 무조건 글자로, 음은 글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여기도 분명히 그랬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소리 났을까? 아마 할그, 낙스, 달그스때, 브스때 이런 것도 때 이렇게 나지 않았죠. 브스대 이랬든지 붓대 이랬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국어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조와 방점. 이것은 뒤에 이제 표기법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할 텐데, 일단 본문에서 이제 성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조, 이것을 방점법 또는 점을 더한다 그래서 가점법 그렇게 말해요. 가점법. 그래서 왼쪽에 좌가점 그러죠.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 둘이면 상성, 없으면 평성. 근데 입성은 점을 더하기는 같으나 빠르게 끝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입성은 성조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답 그랬는데 이렇다 그러면은 답? 예, 답. 그러면은 성조가 이건 상성이에요, 입성이에요? 두 개 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성은 단지 이렇게 폐쇄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어떤 높낮이를 가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입성이 성조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입성은 성조는 평성, 상성, 거성 이렇게 봐야 돼요. 평성, 상성, 거성. 자, 그래서 돌 그러면 돌 상성이죠. 갈 그러면 갈 이렇게 높는 거예요. 높은 거예요. 거성. 붓 그러면은 빨리 끝다는 소리 입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부서법 붙여 쓴다 이런 이야기죠. 붙여 쓰는 거. 어디다 붙여 쓰느냐? 아래에 붙여 쓸 수도 있고 옆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붙여 쓸 수도 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는 글자를 처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런 것도 다 규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자, 부서법. 그래서 종성은 초성, 중성의 아래다 쓴다. 자, 이렇게 이제 훈민정음의 개략적으로 쭉 봤는데 지금 뒤에 이제 언어본을 좀 보면서 한 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